어머니, 냄새 나니까 나가서 폐지나 주우세요. 괜히 남의 잔치 망치지 말고요. 오늘 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날이라고요. 크리스마스 파티장에서 수백 명이 보는 앞에서 며느리가 제 얼굴에 소금을 뿌리며 한 말입니다. 며느리는 그날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우습게 여겼던 그 노인네가 자기 월급을 주는 회사의 회장이라는 것을요. 그 순간 품속에서 낡은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전화 한 통화로 며느리의 인생을 박살낼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살고 있는 68세 이명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실제로 겪은 한 편의 드라마 같은 기가 막히고도 통쾌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조금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실 거예요. 42년 전 제가 26살에 남편과 부산 서면에서 결혼했습니다. 신혼살림은 단칸방 월세였지만 젊은 패기 하나로 부산 남포동에 작은 당구장을 하나 얻었죠. 당구대 6개짜리 허름한 가게였지만 당구장은 아침 10시에 오픈을 했어요. 업종 특성상 새벽 손님들이 많아서 새벽 3시까지 손님을 받았고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남편은 당구 큐를 손질하고 손님들 상대하고 저는 계산대에 앉아 돈 관리하고 커피 끓이며 2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손님들 담배 연기에 목이 쉬고 밤늦게까지 일해서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아들 민석이가 학교 갔다 와서 숙제하는 모습만 봐도 힘이 났죠.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부산 해운대에 건물을 하나 샀고 거기에 당구장을 3개 더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IMF가 터졌을 때 남들이 건물을 헐값에 내놓는 걸 보고 대출을 받아서 과감하게 서울 잠실에 있는 건물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주변에서 미쳤다고 했는데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호텔을 짓고 그랜드 그룹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죠. 부산 당구장에서 시작한 제가 재계 서열 30위권 안에 드는 그룹 오너가 된 겁니다. 남편은 제 옆에서 묵묵히 일하다가 7년 전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장에서 수천 명이 조문을 왔지만 정작 제 곁에는 아무도 없더라고요.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외로움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분당으로 올라왔고 아들 내외와 가까이 지내고 싶었죠. 분당 서현동에 30평짜리 낡은 빌라를 일부러 얻어서 살았어요. 며느리한테 제 정체를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 인생 최악의 선택이 될 줄은 그때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날은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둔 12월 23일 저녁이었어요. 며느리 지수가 호텔 연회부 매니저로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었죠. 팀장에서 매니저로 올라간 건데 그랜드 호텔에서는 꽤 큰 승진이라고 하더군요. 게다가 오늘 저녁 6시에 호텔 대연회장에서 승진 축하 겸 연말 크리스마스 파티를 연다고 했어요. 재벌 회장님들, 정치인, 연예인까지 초대된 VIP 파티라면서 며느리 지수가 직접 기획했다고 아들이 자랑하더라고요. 아들 민석이가 전화로 말했어요. 엄마, 오늘 우리 진짜 바쁘니까 혼자 저녁 드세요. 지수가 오늘 완전 중요한 날이라서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그래도 며느리 축하해줘야지 하는 마음에 호텔로 가기로 했습니다. 며느리가 일하는 회사가 제가 만든 회사인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저는 15년 전에 은퇴하면서 회사 내에 있는 제 사진을 전부 없앴거든요. 여자라고 무시당하기 싫어서 신뢰하던 강철중 회장을 전면에 내세우고 저는 명예회장이라는 이름으로 뒤로 완전히 물러났죠. 그래서 지금 그랜드 그룹 직원 3,000명 중에서 제 얼굴을 아는 사람은 강 회장 단 1명뿐입니다. 며느리 지수도 10년 동안 시어머니를 그저 분당 빌라에서
폐지나 줍는 가난한 노인네로만 알고 있었어요. 오후 6시쯤 저는 보풀이 잔뜩 일어난 낡은 패딩 점퍼를 입고 그랜드 호텔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천장 높이 10m는 좋게 되는 로비 위로 수백 개의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쏟아지는 조명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어요. 로비 중앙에는 5m 높이의 거대한 크리스마스 트리가 서 있었고 금빛과 은빛 장식들이 반짝이며 캐럴 음악이 은은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죠. 로비 곳곳에는 명품 드레스와 턱시도를 차려입은 하객들이 샴페인 잔을 들고 우아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기 저 사람 텔레비전에서 본 재벌 회장님 아닌가 하는 얼굴들도 보였습니다. 화려한 크리스마스 트리 옆을 지나 파티장 입구 쪽으로 걸어가는데 제 낡은 운동화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퍽퍽 울려서 괜히 민망하더라고요. 그때 갑자기 며느리 지수가 하얀 얼굴로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붉은색 비즈 장식이 반짝이는 명품 드레스를 입은 지수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지더니 주변을 재빨리 둘러보며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어요.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당장이라도 저를 씹어먹을 듯 차갑고 날카로웠죠. 제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는 게 느껴졌지만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여긴 초대장 없으면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못 들어온다고요. 오늘 정말 중요한 VIP 파티라고요. 지수가 이를 악물고 으르렁거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주변 하객들한테 들릴까봐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 말투에는 저를 향한 혐오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거친 손으로 패딩 주머니를 뒤적이며 대답했죠. 내 아들 며느리가 승진했다는데 애미가 축하해 주러 오는데 무슨 종이 쪼가리가 필요하냐? 그러자 며느리 지수는 기가 차다는 듯 콧방귀를 뀌더니 제 어깨를 손바닥으로 거칠게 밀쳤어요. 그 힘에 저는 뒤로 휘청거렸고 주변 하객 대여섯 명의 시선이 일제히 제게로 쏟아졌습니다. 격 떨어지게 진짜. 경비 아저씨. 여기 잡상인 안내 보내고 뭐해요? 지수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로비 전체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어요. 칵테일을 마시던 하객들 수십 명이 일제히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봤고 그 시선이 제 남루한 행색 위를 훑고 지나가는 게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저 할머니 뭐야? 크리스마스 파티에 저런 차림으로 어떻게 들어온 거야? 하는 수군거림 소리가 벌떼처럼 일어났죠. 제 두 뺨이 화끈거리며 달아올랐고 가슴 한가운데가 뻐근하게 조여오는 것 같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꾹 참았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보안 요원 2명이 달려왔어요. 그들은 제 양팔을 죄인 다루듯 억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지수는 그제야 만족스러운 듯 팔짱을 끼고 고개를 치켜들더니 입에 담지 못할 패륜적인 망언을 뱉어냈어요. 어머니, 냄새나니까 나가서 폐지나 주우세요. 괜히 남의 잔치 망치지 말고요. 오늘 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날이라고요. 지수의 그 말에 주변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제 손끝이 분노로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혈압이 확 치솟는지 뒷목이 뻣뻣해지고 관자놀이가 지끈거렸죠.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보안 요원들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어요. 냄새라. 그래, 썩은 내는 내가 아니라 내 인성에서 나는구나. 저는 끌려가면서도 시선을 지수에게 고정한 채 품 안에서 낡은 폴더폰을 천천히 꺼냈습니다. 떨림없는 손가락으로 단축번호 1번을 꾹 눌렀죠. 삐삐삐 하는 신호음이 2번 울리더니 곧바로 스피커폰이 켜지면서 강철중 회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네, 회장님.
명령만 내리십시오. 강 회장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지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더니 곧 비웃음이 섞인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노인네가 미쳤나? 어디서 장난을 쳐? 지수가 제 손에서 핸드폰을 거칠게 낚아채더니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와자작 하는 소리와 함께 핸드폰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며 통화가 끊어졌죠. 액정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어 흩어지는 소리가 로비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저는 바닥에 흩어진 잔해를 천천히 내려다보며 오히려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주변 하객들이 저를 보며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미 전달은 됐다. 강 회장이 내려올 때까지 그 잘난 입 계속 놀려보거라. 그게 내 마지막 유언이 될 테니까. 제 서늘한 목소리에 지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며 등골이 오싹해지는 걸 느낀 모양이었죠. 하지만 며느리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몰랐습니다. 이건 폭풍의 시작일 뿐이었어요. 그 일이 있기 정확히 1년 전쯤이었습니다. 며느리 지수가 처음으로 제가 사는 분당 빌라에 찾아왔던 날이었죠. 저는 며느리가 온다고 새벽 5시에 일어나 집 안 구석구석을 청소했어요. 화장실 타일까지 칫솔로 문질러 닦고 거실 바닥을 걸레로 3번이나 닦았습니다. 그리고 성남 농협 하나로마트까지 가서 1등급 한우 등심 300g을 샀죠. 5만 원이 훌쩍 넘는 비싼 고기였지만 며느리한테 맛있는 걸 해주고 싶었거든요. 오후 2시쯤 초인종이 울렸고 저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지수가 명품 가방을 들고 들어서더니 15평짜리 빌라 안을 둘러보며 마치 오물이라도 밟은 사람처럼 인상을 찌푸렸어요. 그러더니 탁 하고 현관문을 발로 차듯이 닫아버렸죠.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수야, 어서 와. 오늘 네가 좋아한다던 한우 사왔어. 그런데 지수는 제 말에 대꾸도 하지 않고 거실 소파에 털썩 앉더니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어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에서 정성껏 담가놓은 한우를 꺼냈습니다. 붉은 핏물이 맺힌 고기를 보기 좋게 접시에 담아서 식탁 위에 놓았죠. 지수야, 고기 구워줄게. 지수가 식탁으로 다가오더니 고기팩을 내려다보며 얼굴을 찌푸렸어요. 어머니, 이런 거 사올 돈 있으면 제발 우리 그 이차나 좀 바꿔주세요. 쪽팔려서 원. 지수가 그 말을 하면서 고기 접시를 집어들더니 싱크대 안으로 툭 던져버렸습니다. 고기가 설거지통 안에 떨어지며 핏물이 튀었어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수는 그것도 모자라 냉장고 문을 벌컥 열고 제가 손수 담근 배추김치, 깍두기, 열무김치 통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젓갈 냄새 배면 부녀회에서 민원 들어온다고요. 사 먹는 게 훨씬 깔끔한데. 왜 자꾸 쓰레기를 보내세요? 지수가 그렇게 말하며 제가 한 달 동안 정성껏 담근 김치통들을 쓰레기 봉투에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찰박찰박 김치가 비닐봉투 속으로 쏟아지는 소리가 제 가슴을 찢어놓는 것 같았어요. 저는 너무나 서러워서 아들 민석이를 쳐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민석아, 내 처가 하는 짓 좀 봐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데 민석이는 오히려 짜증 섞인 표정으로 제 쪽으로 다가오더니 제 등을 떠밀었습니다. 아, 엄마. 지수 비위 약한 거 알면서 왜 그래요? 냄새 나는 거 맞잖아. 그냥 방에 좀 들어가 있어요. 밥맛 떨어지게 진짜. 민석이가 저를 안방으로 밀어넣고 쾅 소리 나게 문을 닫아버렸어요. 저는 침대 끝에 주저앉아 눈물을 삼켰습니다.
목구멍이 메어서 숨을 쉬기가 힘들었어요. 안방 문틈 사이로 지수와 민석이가 낄낄거리며 웃는 소리가 들렸죠. 제가 20년 넘게 당구장에서 담배 냄새 맡아가며 허리 휘도록 일하며 키운 자식이 이렇게 저를 대하다니. 그때 가슴속에서 무언가 뚝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그의 추석 때였어요. 민석이 가족이 명절 인사를 하러 제 빌라에 왔었죠. 저는 며칠 전부터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정성껏 차례상을 준비했습니다. 지수는 명절 내내 짜증 섞인 얼굴로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더니 제가 화장실에 간 사이 안방으로 슬금슬금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저는 화장실에서 나와 안방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지수가 제 서랍장을 뒤지고 있었어요. 남편 사진이 든 앨범을 꺼내더니 그 안에 소중히 보관해둔 $3이 금가락지를 집어들었죠. 그건 남편이 죽기 전에 제 손에 꼭 쥐어주며 말했던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명희야, 내가 너한테 변변히 해준 게 없는데 이거라도 간직해라. 남편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한데 지수가 그걸 슬쩍 가방 안에 넣는 게 보였어요. 저는 문을 벌컥 열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거 내 시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다. 그런데 지수는 당황하기는커녕 뻔뻔하게 고개를 돌리더니 차갑게 말했어요. 어차피 치맥기 있어서 기억도 못 하시잖아요. 이거 팔아서 우리의 영어 유치원비에 보탤게요. 산 사람은 살아야죠. 지수의 그 말에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치매가 아니었거든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제 정신은 또렷했죠. 하지만 지수는 제가 치매 환자라고 아들한테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어요. 지수는 제 반응을 보더니 코웃음을 치며 안방 밖으로 나갔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거실 쪽에서 지수와 민석이가 나지막하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안방 문을 살짝 열고 귀를 기울였죠. 당신네 어머니 요양 등급 받으려면 치매 연기 좀 시켜야 해. 멀쩡한 척하면 요양원 못 보내니까 내일부터 밥에 수면제라도 좀 타. 지수의 그 말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러자 민석이가 낄낄거리며 대답했어요. 그래, 보험금 나오면 차부터 바꾸자. 그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마치 악마의 속삭임처럼 들렸죠. 저는 문틈에 몸을 기댄 채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제가 42년 동안 인생을 갈아 넣으며 키운 자식이 저를 빨리 죽어야 할 돈줄로만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송곳으로 찌르는 것처럼 아팠지만 저는 소리내어 울 수가 없었어요. 이를 악물고 배신감을 삼켰죠. 저는 안방으로 돌아와 서랍장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민석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적어온 수첩이었어요. 첫돌 날짜, 초등학교 입학식 날짜, 대학 합격 날짜, 결혼식 날짜까지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그 수첩 첫 장에는 최민석이라는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펜을 꺼내 그 이름 위에 붉은 줄을 2번 그었어요. 제 손이 떨려서 줄이 삐뚤빼뚤했지만 저는 끝까지 그 줄을 그었습니다. 내 새끼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불렀는데 이제 보니 내가 부모 쌀 파먹는 악기들을 키웠구나. 그날 밤 저는 베개를 얼굴에 묻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제 안에서 차가운 결심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는 서늘한 분노가 제 가슴 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했죠. 바로 그 순간을 기점으로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파티가 시작되기 정확히 2시간 전으로 돌아가야 해요. 그날 오후 4시쯤이었죠. 저는 그랜드 호텔 최상층 45층에 위치한 회장 집무실로 올라갔습니다. 로비를 지나면서도 일부러 보풀난 패딩 차림 그대로였어요. 직원들이 저를 보고 수군거렸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죠. 전용 엘리베이터 앞에 서자 경비가 막아섰지만 제가 낡은 카드 하나를 꺼내 보이자 얼굴색이 하얗게 변하더군요. 그 카드에는 명예회장 이명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거든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45층에 도착하자 육중한 마호간이 문 앞에 강철중 회장이 직접 나와 서 있었습니다. 오셨습니까, 명예회장님? 강 회장이 90도로 허리를 굽히며 깍듯하게 인사했어요. 저는 익숙한 듯 회장실 안으로 들어가 상석인 가죽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강 회장, 거칠에 집어치워라. 오늘 내 며느리 박지수 매니저 승진 건 그거 내가 최종 결제 안 했다. 저는 탁자 위에 서류 봉투를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어요. 강 회장은 조심스럽게 차를 따르며 말했죠. 직원들은 회장님께서 15년 전 은퇴하시고 얼굴을 감추시는 바람에 아무도 회장님 얼굴을 모릅니다. 박 매니저도 회장님을 그저 형편 어려운 시어머니로만 알고 있어서요. 저는 찻잔을 들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자가 회장이라고 무시당하기 싫어서 내 사진 한 장 안 남기고 자네를 얼굴마담으로 세웠지. 그런데 그게 내 며느리가 나를 벌레 취급하게 만들 줄은 몰랐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서 며느리 지수가 오늘 파티 준비로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가슴속에서 차가운 무언가가 끌어올랐습니다. 강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박 매니저, 횡령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지난 6개월간 VIP 고객 접대비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증거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징계위원회를 열까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판은 내가 깐다. 오늘 파티장에서 내 정체를 밝히고 그 아이의 밑바닥까지 다 까발려 줄 거야. 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몇 장을 제 앞에 펼쳐놓았죠. 회장님, 이건 박 매니저가 법인 카드로 개인 명품을 구매한 영수증 목록입니다. 샤넬 가방 680만 원, 에르메스 구두 420만 원, 불가리 시계 1200만 원. 모두 회사 자금입니다. 저는 그 서류들을 하나하나 넘기며 눈을 감았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죠. 며느리가 저한테는 5만 원짜리 고기도 아깝다고 버리면서 회사 돈으로는 수천만 원짜리 명품을 사 모으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품속에서 낡은 녹음기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어요. 여기 그년이 나 요양원 보내려고 작당한 녹음 파일, 그리고 내 금가락지 훔쳐간 증거 영상까지 다 있어. 이게 내 자식놈 목을 뒤흔들 날카로운 칼이야. 강 회장은 녹음기를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회장님의 칼이 되겠습니다. 오늘 밤 그랜드 호텔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뼈저리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서울 야경을 내려다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42년 동안 제가 맨손으로 일군 이 거대한 왕국이 탐욕스러운 며느리의 먹잇감이 되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강 회장이 태블릿 PC를 꺼내 저한테 보여줬어요. 회장님, 이건 박 매니저의 인사 기록입니다. 입사 10년 차인데 그동안 상사들과의 마찰로 인사 이동이 3번이나 있었습니다. 동료 직원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지 않고요. 저는 화면을 보며 혀를 찼죠. 집에서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회사에서도 사람들을 무시하고 다녔겠지. 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매니저 승진 거는 사실 저도 의아했습니다. 분명 제가 보류하라고 했는데 인사팀에서 회장님 결재가 났다고 해서 알고 보니 박 매니저가 인사팀장과 가까운 사이라 압력을 넣은 것 같습니다.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제 회사에서 제 이름을 함부로 쓰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승진을 한 거였죠. 강 회장, 오늘 밤 파티에 언론사 사람들도 와 있나? 제 질문에 강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네, 경제 전문지 기자 3명과 방송국 PD 1명이 초대되어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좋아, 증인이 많을수록 좋지. 저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 변호사가 작성한 친족관계 단절 및 상속 포기 각서였어요. 아들 민석이와 며느리 지수, 2사람 모두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강 회장이 서류를 보더니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이렇게까지 하시렵니까? 아드님은 외아들이 아니십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외아들이라고 부모 목숨놀이는 자식을 두고 볼 순 없지. 내가 죽고 나면 3천억 원이 넘는 재산이 저 인간들 손에 들어갈 텐데 그걸 내가 어떻게 가만히 둬? 제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아픔과 분노가 뒤섞인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었죠. 강 회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래도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는 건 어떻습니까? 아드님께서 잘못을 뉘우친다면.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기회는 이미 수없이 줬어. 1년 동안 지켜봤지. 내가 폐지 주우러 나가는 척하면서 뒤에서 얼마나 비웃는지 다 봤다고. 김치 버리고 고기 버리고 내 유품까지 훔쳐가면서도 단 한 번도 미안하다는 말이 없었어. 그런 인간들한테 무슨 기회를 더 줘?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울면 지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강 회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죠. 알겠습니다, 회장님.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5시 30분이었어요. 파티 시작까지 30분 남았죠. 강 회장, 내가 로비에 도착하면 자네한테 전화할 거야. 그때 바로 내려와. 며느리가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사람들 앞에서 다 보여줄 테니까. 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손잡이를 잡는 순간 뒤돌아서서 강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박지수, 네가 그렇게 무시하던 돈 없는 노인네가 내 밥줄을 쥐고 있는 오너라는 걸 알게 되면 어떤 표정을 지을지 참 궁금하구나. 제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쿵쿵 뛰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복수가 시작되는 거였죠. 42년 동안 쌓아온 제 모든 것을 오늘 이 순간을 위해 쏟아붓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시 현재 시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랜드 호텔 로비, 바닥에 박살난 핸드폰 잔해를 밟으며 지수가 씩씩거렸어요. 어머니, 강 회장님 목소리 흉내낸 녹음 파일이라도 틀었나 본데 그런다고 내가 겁먹을 줄 알아요? 지수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주변 하객들도 그 말에 동조하듯 키득키득 웃음소리를 냈어요. 저는 바닥에 흩어진 핸드폰 조각들을 천천히 내려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쯧쯧. 방금 그 전화로 내 목줄이 끊어졌는데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구나. 제 차분한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지자 지수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어요. 지수는 로비 옆 테이블 위에 장식용으로 놓여 있던 굵은 소금 그릇을 집어들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장식 중 하나였던 은빛 그릇이었는데 소금이 수북하게 담겨 있었죠. 재수옴 붓기 전에 액땜이나 해야지. 여보, 뭐해요? 당신도 거들어요. 지수가 남편 민석이한테 눈짓을 하자 민석이가 낄낄거리며 아내 옆에 섰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보며 비웃는 표정을 짓는 게 보였어요. 가슴 한가운데가 송곳으로 찌르는 것처럼 아팠지만 저는 꿋꿋하게 서 있었죠. 차악. 지수가 뿌린 굵은 소금이 제 얼굴과 낡은 패딩 위로 하얗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소금 알갱이들이 제 이마와 뺨, 어깨를 때리고 바닥으로 타닥타닥 떨어지는 소리가 로비의 정적을 깼어요. 몇몇 하객들이 헉하고 놀란 소리를 냈지만 대부분은 그저 구경거리를 보듯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금이 눈에 들어가 따갑고 아팠지만 저는 손으로 닦아내지 않았어요. 그냥 하얗게 소금을 뒤집어 쓴 채로 지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 모습이 마치 지옥에서 온 심판자처럼 보였는지 지수가 순간 움찔하는 게 느껴졌죠. 하지만 곧 지수는 다시 건방진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어머, 소금 뿌리니까 좀 낫네요. 이제 좀 나가주시죠?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이라고요. 지수가 깔깔거리며 웃자 주변에 있던 직원들과 하객들도 분위기에 휩쓸려 킥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조롱의 소리를 하나하나 귀에 담으며 기억했어요. 누가 웃었는지, 누가 비웃었는지 전부 다요. 보안 요원들이 다시 제 팔을 잡으려고 다가왔습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어요. 로비 중앙에 있는 전용 엘리베이터에서 띵 하는 경쾌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열리더니 안에서 무거운 공기가 흘러나왔어요. 강철중 회장이 수행비서 20명을 대동하고 성난 황소처럼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뒤로는 호텔 임원들이 줄지어 따르며 구두 발소리가 로비 바닥을 진동시켰죠. 딱딱딱딱 하는 구두 소리가 마치 군대의 행진곡처럼 들렸어요.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강 회장 쪽으로 쏠렸습니다. 웅성웅성하던 소리가 싹 사라지고 로비 전체가 숨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지수는 강 회장을 보자마자 얼굴색을 싹 바꾸며 달려갔습니다. 소금을 뿌리던 그 사나운 표정은 온데간데없고 꼬리치는 강아지처럼 애교 섞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어머 회장님, 제 승진 축하해주러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세상에, 정말 영광입니다. 지수가 두 손을 모으고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하지만 강 회장은 지수를 마치 투명 인간 취급하듯 그대로 지나쳐버렸습니다. 지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지수가 당황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강 회장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강 회장은 곧장 소금을 뒤집어 쓴 제 앞에 멈춰 섰어요. 그 순간 파티장의 모든 시간이 멈춘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소금이 눈에 들어가 눈물이 핑 돌았지만 고개를 꼿꼿하게 들고 강 회장을 바라봤어요. 강 회장의 얼굴에는 분노와 죄책감이 뒤섞인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주변 하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할머니가 누구길래 강 회장님이 직접 무슨 일이지? 아까 저 여자가 소금 뿌렸잖아.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파도처럼 커졌지만 저와 강 회장 사이에는 오직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지수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다시 강 회장 옆으로 다가왔어요. 회장님, 저기 저 노인은 제 시어머니인데요. 정신이 온전치 않으셔서 자꾸 이렇게 파티장에 난입하시네요. 제가 잘 모시고 나갈 테니 신경 쓰지 마세요. 지수가 제 팔을 잡으려는 순간 강 회장이 지수의 손목을 냉혹하게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 강 회장의 우렁찬 목소리가 로비 전체를 뒤흔들었어요.
지수가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고 주변 사람들도 숨을 죽였습니다. 강 회장은 제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주머니에서 고급 실크 손수건을 꺼냈어요.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더니 제 얼굴에 묻은 소금을 조심스럽게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마의 소금을, 뺨의 소금을, 턱의 소금을 한 알 한 알 정성스럽게 닦아냈어요. 회장님, 제가 늦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강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로비에 있던 수백 명의 사람들이 숨죽인 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지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회장님? 지금 누구한테 무릎을 꿇으시는 거예요? 저 할망구는 그냥 우리 시어머니. 치매 걸린 노인네라고요. 지수가 꽥 소리를 질렀어요. 그 목소리에는 공포와 당황이 섞여 있었죠. 강 회장은 제 얼굴에 소금을 다 닦아낸 후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수를 향해 벼락 같은 고함을 쳤어요. 박지수 매니저, 자네 눈에는 이분이 치매 노인으로 보이나? 이분은 그랜드 호텔 그룹의 창업주이자 실소유주이신 이명희 명예회장님이시다. 감히 오너에게 소금을 뿌려? 강 회장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로비에 있던 수백 명의 하객들이 일제히 경악했어요. 뭐, 회장님? 저 할머니가?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커져갔지만 지수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미친 사람처럼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거 몰카야. 어머니, 얼마 줬어요? 이 사람 강 회장님 아니죠? 어디서 닮은 배우 섭외해서 쇼하는 거죠? 그렇죠? 지수가 제 멱살을 잡으려다 경호원들에게 제지당해 바닥에 철퍼덕 주저앉았어요. 지수의 명품 드레스 자락이 바닥에 깔리며 구겨졌죠. 하지만 저는 그 모습을 담담하게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박지수, 네가 10년 동안 무시하며 벌레 취급했던 그 시어머니가 바로 내 월급을 주던 사람이다. 제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쿵쿵 뛰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복수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강 회장의 그 선언에 로비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이 서로를 쳐다보며 웅성거렸고 누군가는 핸드폰을 꺼내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그랜드 그룹 명예회장 이명희, 과연 실제 인물인지 확인하려는 거였죠. 하지만 검색해봤자 나올 게 없었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모든 기록을 지워버렸으니까요. 지수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숨을 헐떡이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건 말도 안 돼.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저 노인네 다 쓰러져가는 빌라에서 폐지 줍는 사람이에요. 내가 10년을 모셨는데 회장이라니 말도 안 돼요. 지수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경찰 불러요. 사기꾼들이에요. 저 할망구랑 강 회장이 짜고 치는 거라고요. 지수의 뻔뻔한 발악에 저는 품속에서 서류 봉투를 천천히 꺼냈습니다. 강 회장이 준비해 둔 것이었죠. 주주명부, 법인 인감증명서, 그리고 제 신분증까지 한 묶음으로 들어 있었어요. 저는 그 서류들을 지수의 면상에 획 집어던졌습니다. 서류들이 공중에서 펄럭이며 지수 앞에 흩어졌죠. 이게 내 정체다. 그리고 네가 그토록 무시하던 그 분당 빌라, 재개발 확정돼서 보상금만 50억 나올 땅이다. 내 눈이 돈에 멀어서 진짜 금덩이를 돌멩이 취급했구나. 제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근처에 있던 한 중년 남성이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명함을 보니 경제신문사 기자였습니다. 기자가 서류를 하나하나 확인하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거
진짜네요. 그랜드그룹 지분 100% 소유자 이명희. 법인 인감도 찍혀 있고 기자의 말에 주변 하객들이 일제히 저를 쳐다봤습니다. 지수는 그 서류를 낚아채듯 빼앗아 들고 두 눈을 부릅뜨고 확인했어요. 서류를 확인하는 지수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갔죠. 아, 아니야, 이건 위조야. 요즘 위조 서류 만드는 거 쉽잖아요. 여러분, 이거 다 가짜예요. 지수가 서류를 찢으려고 했지만 경호원이 재빨리 빼앗아 갔습니다. 저는 강 회장을 보며 차갑게 명령했어요. 강 회장, 제 입이 너무 시끄럽다. 당장 인사팀 불러서 해고 처리하고 사원증 회수해. 내 호텔에 쓰레기를 둘 순 없으니까. 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고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인사팀장, 즉시 로비로 내려오십시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엘리베이터에서 정장을 입은 50대 남성이 달려 내려왔어요. 인사팀장 최진수였죠. 최 팀장은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지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수는 최 팀장을 보자 마치 구원의 끈이라도 잡은 듯 매달렸어요. 최 팀장님, 저 사람들이 저한테 사기를 치고 있어요. 제가 진짜 회장님 며느리라니까요. 하지만 최 팀장은 차가운 표정으로 지수의 목에 걸린 사원증을 거칠게 낚아채 뜯어냈습니다. 지수의 목에 빨간 줄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어요. 박지수 씨, 귀하는 오너 일가에 대한 폭행 및 명예훼손 혐의로 즉시 해고됩니다. 퇴직금은 손해배상 청구액으로 압류될 예정이니 그렇게 아십시오. 최 팀장의 차갑고 단호한 통보에 지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안 돼요. 이건 말도 안 돼. 지수가 중얼거리며 바닥을 짚었죠. 명품 드레스를 입고 화려한 메이크업을 한 얼굴이 순식간에 망가져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아들 민석이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제게 기어왔어요. 무릎으로 기다시피 다가온 민석이가 제 바짓가랑이를 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엄마, 아니 회장님, 제가 잘못했어요. 지수가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제발요. 저는 아들을 내려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어이구, 이제야 내가 엄마로 보이냐? 아까는 냄새난다고 방문 닫고 밀어넣더니 민석아, 너는 지수보다 더 나쁜 놈이다. 지수는 그래도 남이지만 너는 내 배 아파 낳은 자식 아니냐?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저는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민석이가 제 다리를 더 세게 붙잡았어요. 엄마, 제발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요. 제가 무릎 꿇고 빌게요. 평생 효도하면서 살게요. 하지만 저는 차갑게 민석이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효도? 네가 효도가 뭔지나 알아? 요양원 보내려고 수면제 타려던 놈이 무슨 효도를 해? 제 말에 주변 하객들이 헉하고 놀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품속에서 낡은 녹음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거 들어볼래? 네가 지수랑 나 죽이려고 작당하던 거 다 녹음되어 있어. 제 손가락이 재생 버튼을 눌렀죠. 찌직하는 소음과 함께 지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당신네 어머니 요양 등급 받으려면 치매 연기 좀 시켜야 해. 멀쩡한 척하면 요양원 못 보내니까 내일부터 밥에 수면제라도 좀 타. 그러자 민석이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그래, 보험금 나오면 차부터 바꾸자. 두 사람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까지 생생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로비가 순식간에 술렁거렸어요. 세상에, 저게 진짜야? 친어머니한테 수면제를 타?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커졌습니다. 민석이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어요. 엄마, 그건 농담이었어요. 진짜로 그럴 생각은 없었어요.
민석이가 변명했지만 저는 귀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농담? 내 금가락지 훔쳐간 것도 농담이냐? 내가 담근 김치 쓰레기통에 버린 것도 농담이냐?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가슴속에서 42년 동안 쌓였던 모든 서러움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너희 둘은 내가 죽기만 기다리고 있었어. 나한테서 돈이나 빼먹으려고. 그치? 제 말에 지수와 민석이 모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변명조차 할 수 없는 표정이었죠. 강 회장이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회장님, 추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지수 전 매니저의 횡령 내역입니다. 지난 6개월간 VIP 고객 접대비 명목으로 회사 법인 카드를 사용한 금액이 3,500만 원인데 실제로는 개인 명품 구매에 사용했습니다. 샤넬 가방 680만 원, 에르메스 구두 420만 원, 불가리 시계 1,200만 원. 모두 증거 영수증이 있습니다. 강 회장이 서류를 펼쳐 보이자 하객들이 다시 한번 경악했어요. 지수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건 업무상 필요해서.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죠. 제가 강 회장을 보며 물었습니다. 강 회장, 횡령죄 고소 준비는 다 됐지? 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회장님. 법무팀에 이미 지시했습니다. 내일 아침 검찰에 고소장이 접수됩니다. 그 말에 지수가 비명을 질렀어요. 안 돼요. 제발 고소는 취하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 갚을게요. 하지만 저는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 네가 나한테 소금 뿌린 순간 너한테 자비는 없어졌다.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지수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명품 드레스가 바닥에 깔리며 구겨졌지만 지수는 신경도 쓰지 못했어요. 그저 바닥에 엎드려 흐느끼기만 했죠. 하지만 그때 지수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할망구가 다 내 때문이야. 네가 진작 정체를 밝혔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어? 네가 거짓말쟁이야. 지수가 제 멱살을 잡으려 했지만 경호원들이 재빨리 막아섰어요. 지수는 경호원들 사이에서 발버둥 치며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이 노인네가 저한테 사기친 거예요. 10년 동안 가난한 척하면서 저를 속인 거라고요. 이게 정상이에요? 지수의 절규에 몇몇 하객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지만 대부분은 냉소적인 표정으로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횡령한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설득력이 없었죠. 저는 지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거짓말쟁이? 웃기는 소리 하네. 난 단 한 번도 거짓말한 적 없어. 다만 진실을 말하지 않았을 뿐이지. 네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시험해 본 거야. 그랬더니 결과가 어때? 나를 벌레 취급하고 소금 뿌리고 죽이려고까지 했잖아. 이게 내 본성이야. 제 말에 지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주변 하객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수군거렸어요. 저 여자 정말 너무하네.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횡령에 폭행까지. 완전 범죄자네. 사람들의 시선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강 회장이 보안팀에게 손짓했어요. 박지수 씨와 최민석 씨를 건물 밖으로 안내하십시오. 앞으로 이 두 사람은 그랜드 호텔 출입 금지입니다. 보안팀 직원 4명이 다가와 지수와 민석이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나요. 손 떼라고요. 지수가 발버둥 쳤지만 보안팀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민석이도 엄마 하고 소리쳤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로비 밖으로 끌려나가는 동안 하객들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고 영상을 촬영했어요.
내일이면 이 장면이 인터넷에 퍼질 게 뻔했죠.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폐륜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말이에요. 로비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객들은 여전히 저를 쳐다보고 있었지만 이제 그 시선에는 조롱이 아니라 경외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강 회장이 제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죠. 이건 시작일 뿐이었어요. 며느리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때까지만 해도 절반밖에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지수와 민석이가 보안팀에게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호텔 정문 밖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진 두 사람이 처참하게 널브러져 있었어요. 12월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어오는데 지수는 얇은 드레스 차림이었고 민석이는 정장 재킷도 벗어진 채였죠. 하지만 저는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런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진짜 복수가 시작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강 회장이 제 옆에 서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회장님, 2단계 진행하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시작해. 저 인간들이 돈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줘. 강 회장은 즉시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은행이었어요. 여보세요. 국민은행 VIP 센터죠? 저는 그랜드그룹 강철중 회장입니다. 최민석 씨 명의 대출건 내일 오전까지 전액 회수 통보하시고요. 담보로 잡혀있는 광명 아파트는 경매 절차 준비하세요. 강 회장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번째는 카드사였어요. 신한카드 본부장님 계시죠? 최민석, 박지수 두 사람 명의 카드 전부 즉시 정지 조치하시고 미납 대금 일시 상환 통보 보내세요. 연체이자 포함해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리스 회사였죠. 최민석 씨가 타고 다니는 제네시스 차량, 내일 오전 첫 차로 회수 들어가세요. 차량 키는 본인한테 연락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강 회장이 전화를 끊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회장님, 조치 완료했습니다. 10분 안에 두 사람 휴대폰으로 문자 폭탄이 날아갈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창밖을 다시 내려다봤어요. 지수가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 넘기며 다시 호텔 로비로 들어오려고 하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보안 요원들이 입구를 막아섰죠. 지수가 소리를 지르며 항의하는 모습이 보였지만 보안팀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띵동 띵동 띵동. 지수와 민석이의 휴대폰에서 동시에 알림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한 번도 아니고 연달아 5번, 6번씩 울렸죠. 지수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확인하는 게 보였습니다. 창밖에서는 보이지 않았지만 저는 그 문자 내용이 뭔지 뻔히 알고 있었어요. 국민은행에서 온 문자였죠. 고객님의 주택담보대출 2억 3천만 원이 기한이익 상실되어 즉시 상환하셔야 합니다. 30일 이내 미상환 시 담보 부동산이 경매 처리됩니다. 신한카드에서도 문자가 왔을 거예요. 고객님의 신용카드가 정지되었습니다. 미납 대금 890만 원을 즉시 상환 바랍니다. 연체이자는 10.07%씩 부과됩니다. 우리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에서도 똑같은 내용의 문자가 날아왔죠. 지수 명의 카드만 4장, 민석이 명의 카드가 3장이었으니 모두 합치면 미납 금액이 5천만 원은 좋게 넘을 거였습니다. 리스 회사에서도 문자가 왔어요. 법인 차량 리스 계약이 해지 통보되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차량을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지수의 얼굴이 창밖에서도 보일 정도로 새하얗게 질려가는 게 보였어요. 민석이도 휴대폰을 보더니 비틀거리며 전신주에 기대섰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쳐다보며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았지만 유리창 너머라 들리지 않았죠. 하지만 표정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강 회장이 제 옆에서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어요. 회장님, 실시간으로 상황이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최민석 씨 명의 광명 아파트, 본인 소유인데 세입자한테 받은 전세 보증금 3억을 아직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 대출이 2억 3천만 원이나 있으니 실제로 손에 쥔 현금은 7천만 원밖에 안 되는 셈이죠. 경매 넘어가면 낙찰가가 시세의 70% 수준이니까 세입자한테 보증금 돌려주고 나면 손에 남는 게 거의 없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럼 저 인간들은 당장 내일부터 갈 곳이 없겠네. 강 회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제가 사전에 준비해둔 출국금지 신청이 방금 법원에서 승인됐습니다. 횡령 혐의로 수사 의뢰를 미리 해뒀거든요. 박지수 씨와 최민석 씨 모두 당분간 해외 출국이 불가능합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잘했어. 저 인간들이 도망갈 생각하고 있을 테니까. 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최민석 씨가 아까 택시를 잡아타고 인천공항 방향으로 가는 게 포착됐습니다. 하지만 공항 출국장에서 출국금지 통보를 받고 발이 묶였다고 합니다. 저는 혀를 찼죠. 도망가려고 했구나. 책임지기 싫어서 해외로 튀려고 한 거야.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창밖을 보니 지수가 휴대폰을 귀에 대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게 보였습니다. 아마 친정 어머니한테 전화하는 거겠죠. 돈 좀 꾸려달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5천만 원이 어디 쉽게 구할 수 있는 돈인가요? 지수 친정도 그렇게 여유롭지 않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지수가 친정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고민한다고 민석이한테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거든요. 지수가 전화를 하다가 갑자기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친정에서도 거절당한 모양이었죠. 민석이도 전화를 걸었지만 곧 휴대폰을 던져버렸습니다. 아마 친구들한테 돈 빌려달라고 했다가 다 거절당한 거겠죠. 순식간에 모든 도움의 손길이 끊어진 겁니다. 강 회장이 저한테 보고했어요. 회장님, 보험해지 조치도 완료했습니다. 최민석 씨 명의 종신보험 3개, 전부 계약자 대출로 가득 차 있더군요. 해지 환급금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저 인간들이 얼마나 빚더미에 앉아 있는지 이제 알겠어. 겉으로는 명품 들고 다니면서 속은 텅 빈 거야. 강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 그런데 손주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아이는 아무 죄도 없지 않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손주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6살 난 예쁜 아이였죠.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주는 친정에서 키우겠지. 지수 친정 부모가 있으니까. 나는 더 이상 저 인간들의 보험이 되어줄 수 없어. 창밖에서 지수와 민석이가 서로를 보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지수가 민석이 멱살을 잡고 뭐라고 소리를 지르는 게 보였어요. 민석이도 지수를 밀치며 고함을 쳤죠. 두 사람이 호텔 앞 차도에서 한바탕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이 지나가는 행인들의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누군가 핸드폰을 꺼내 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내일이면 인터넷에 또 한 번 난리가 날 거였죠. 하지만 저는 그 모습을 담담하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부부도 가족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저 인간들이 이제야 깨닫는 거겠죠.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석이한테서 온 전화였어요. 저는 스피커폰을 켜고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제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죠. 엄마 제발 좀 도와줘. 우리 정말 잘못했어. 카드도 막히고 집도 경매 넘어간대. 제발 한 번만 봐줘. 민석이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도와달라고? 너 아까 택시 타고 공항 가서 뭐 하려고 했니? 도망가려고 했잖아. 가족 버리고 혼자 살려고 한 놈이 무슨 낯짝으로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하냐? 제 목소리가 차갑게 떨렸습니다. 엄마, 그건 잠깐 머리 좀 식히려고. 민석이가 변명했지만 저는 듣고 싶지 않았어요. 민석아, 너한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변호사 사무실로 와. 거기서 친족관계 단절 및 상속 포기 각서에 서명해. 그러면 내 빚 5천만 원은 내가 대신 갚아줄게. 하지만 그게 끝이야. 그 이후로 너는 내 자식이 아니고 나는 내 엄마가 아니다. 제 말에 민석이가 비명처럼 소리쳤어요. 엄마, 그럴 순 없어. 난 외아들이잖아. 그럼 3천억은 어떻게 돼? 역시 돈 얘기가 나오는군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3천억? 그게 네가 날 엄마라고 부르는 이유였구나. 그 돈은 내 손에 한 푼도 안 들어가. 내가 다 사회에 환원할 거야. 제 말에 민석이가 또 한 번 비명을 질렀죠. 안 돼. 그건 내 돈이야. 법적으로 내가 상속받을 돈이라고.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법적으로? 너 지금 내 친엄마를 죽이려고 작당한 게 녹음되어 있는데 그게 법정에 제출되면 넌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해. 한 푼도 못 받아. 그러니까 각서에 서명하는 게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5천만 원 빚 탕감 받고 깨끗하게 남으로 헤어지자. 제 말에 민석이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침묵이 흐르더니 민석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 진짜 날 버리는 거야?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지만 저는 꾹 참았어요. 내가 먼저 버린 게 아니야. 너희가 먼저 날 버렸어. 요양원 보내려고 죽이려고까지 한 게 누구야? 이제 와서 엄마 타령하지 마.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강 회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눈물이 핑 돌고 있었습니다. 42년 동안 키운 자식을 손으로 자르는 기분이 이런 거구나 싶었죠.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어요. 울면 지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창밖을 보니 지수가 길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고 민석이는 멀찍이 떨어져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게 보였어요. 위기가 오자 서로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거죠. 사랑이고 뭐고 다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돈이 있을 때만 가족이었던 거예요. 제가 강 회장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강 회장, 내일 오전 11시에 기자회견 준비해. 내가 직접 나서서 며느리 횡령 건이랑 아들 내외가 나한테 한 짓들 전부 공개할 거야.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해. 효도가 뭔지, 가족이 뭔지 모르는 인간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줘야 한다고. 강 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모든 언론사에 공지하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창밖을 내려다봤어요. 지수와 민석이가 각자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서로를 원망하며 각자의 길을 가는 거였죠.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돈이 없으면 가족도 아니라며? 이제 너희가 돈이 없으니 가족이 아닌 거구나.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호텔 최상층 회장 전용 스위트룸에서 하룻밤을 보냈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42년 동안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민석이가 처음 걸음마를 떼던 날 초등학교 입학식에서 새 책가방을 메고 환하게 웃던 모습, 대학 합격증을 들고 와서 엄마 덕분이라고 말하던 그 눈빛까지 모든 게 거짓말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 변해버린 걸까요? 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어젯밤에 다 울어버렸거든요. 이제 남은 건 차가운 결심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오전 9시쯤 호텔을 나서서 강남역 근처에 있는 법무법인 정도 사무실로 향했어요. 제 전속 변호사 김정훈 변호사가 일하는 곳이었죠. 리무진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니 거리는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행복한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걸어가고 아이들은 부모 손을 잡고 케이크 가게 앞에서 즐거워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은 겨울바람처럼 차갑기만 했습니다. 오전 9시 50분 저는 법무법인 정도 20층 회의실에 도착했어요. 김정훈 변호사가 이미 서류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친족관계 단절 및 상속 포기 각서 2부 준비했습니다. 최민석 씨와 박지수 씨 각각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회의실 창가 쪽 의자에 앉았어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자리였죠. 오전 10시 정각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석이가 들어왔어요.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어제까지 입고 있던 정장은 구겨지고 얼룩져 있었고 머리는 산발이 된 채 눈 밑에는 시커먼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며칠 밤을 새운 사람 같은 모습이었죠. 민석이 뒤로 지수도 들어왔습니다. 지수는 더 처참했어요. 어제 입었던 명품 드레스 그대로였는데 옷은 찢어지고 더러워져 있었고 얼굴의 화장은 눈물 자국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제대로 씻지도 못한 채 밤새 거리를 헤맨 모양이었어요. 엄마 민석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불렀지만 저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김 변호사가 서류를 두 사람 앞에 밀어놓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최민석 씨, 박지수 씨,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이 각서에 서명하시는 순간 두 분은 이명희 회장님과 법적으로 아무 관계가 아닌 남이 됩니다. 상속권도 완전히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고요. 대신 회장님께서 두 분의 부채 5천만 원을 대신 상환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민석이가 서류를 보더니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지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죠.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게요. 평생 빌면서 살게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대신 대답했어요. 박지수 씨, 회장님께서는 더 이상 변명을 듣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서명하시든지 아니면 나가시든지 선택하세요. 단 서명하지 않으시면 5천만 원 부채는 그대로 남고 횡령 고소건도 그대로 진행됩니다. 지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민석이가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펜을 제대로 잡지도 못하더군요. 엄마나 정말 이렇게 해야 돼? 3천억이 다 날아가는 거야? 민석이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민석이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민석아, 그 3천억이 내 거였던 적은 한 번도 없어. 그건 내가 42년 동안 피땀 흘려번 돈이야. 네가 한 일이라고는 태어나서
밥 얻어먹은 것밖에 없잖아. 제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민석이가 그 말에 고개를 떨구었어요. 한참을 망설이더니 결국 펜을 들어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최민석? 그 이름이 종이 위에 적히는 순간 저는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표정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수도 울먹이며 펜을 들었어요. 박지수. 두 사람의 서명이 모두 끝나자 김 변호사가 서류를 회수했습니다. 서명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두 분은 회장님과 법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5천만 원 부채 상환은 오늘 오후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민석이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엄마 정말 이게 끝이야? 다시는 못 보는 거야? 저는 일어서서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래, 이게 끝이다. 이제 너는 내 자식이 아니고 나는 내 엄마가 아니야. 앞으로 길에서 마주쳐도 모르는 사람처럼 지나가자. 제가 회의실 문을 열려는 순간 지수가 바닥을 기며 제 발을 붙잡았습니다. 회장님, 제발요. 손주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봐주세요. 우리 애는 아무 죄도 없잖아요. 저는 지수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어요. 손주? 네가 손주 얘기를 해?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할 때는 손주 생각 안 했잖아. 손주 엄마 아빠가 살인 미수범이 되는 건 괜찮고? 제 말에 지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두 사람을 돌아보며 말했어요. 손주는 내 친정 부모가 잘 키울 거야. 너희보다는 훨씬 낫겠지. 그리고 민서가 너한테 마지막으로 해줄 말이 있어. 네가 살던 광명 아파트 전세 보증금 3억, 그거 사실 내가 이름 없는 후원자라고 속이고 빌려준 돈이야. 5년 동안 한 푼도 안 갚았지? 이제 그것도 다 회수할 거야. 민석이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어요. 뭐라고? 그게 엄마 돈이었어?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무시하던 엄마가 내 집 보증금도 대주고 내 차도 사주고 내 유치원비도 대줬어. 근데 넌 그걸 당연하게 여기면서 나한테 폐지나 주우라고 했지. 이제 다 끝이야. 저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민석이와 지수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귀를 막았어요. 강 회장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기자회견 준비 완료됐습니다. 11시에 호텔 기자회견장에서 시작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오전 11시 그랜드 호텔 2층 기자회견장은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경제신문, 일간지, 방송국 기자들까지 50명이 넘게 모였어요.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저는 단상 위에 섰습니다. 15년 만에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죠. 여러분, 저는 그랜드그룹 창업주이자 명예회장 이명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제 며느리와 아들이 저지른 폐륜 행위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하나씩 공개했어요. 며느리 박지수의 횡령 증거, 3,500만 원에 달하는 법인 카드 부정 사용 내역, 그리고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작당한 녹음 파일까지. 녹음 파일이 회견장에 울려 퍼지자 기자들이 경악하며 웅성거렸습니다. 당신네 어머니 요양 등급 받으려면 치매 연기 좀 시켜야 해. 밥에 수면제라도 좀 타. 지수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생생하게 들렸어요. 그래, 보험금 나오면 차부터 바꾸자. 민석이의 웃음소리까지. 기자들이 카메라 셔터를 미친 듯이 눌러댔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으며 계속 말했어요. 저는 42년 동안 부산 당구장에서 시작해서 이 회사를 일궜습니다. 그 세월 동안 아들 하나 잘 키우겠다고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2시까지 일했죠.
그런데 그 아들이 저를 죽음으로 몰아넣으려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저는 끝까지 말을 이어갔어요. 저는 오늘 아들과 며느리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상속도, 가족관계도 모두 정리했어요. 그리고 제 전 재산 3,200억 원은 사회에 환원할 것입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회장님, 그래도 외아들인데 너무 가혹한 처사 아닙니까? 저는 그 기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가혹하다고요? 친어머니를 죽이려고 한 자식한테 재산을 물려주는 게 정상입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모든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식이라고 무조건 믿지 마세요. 돈 앞에서는 혈육도 없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질문했어요. 박지수 씨에 대한 형사 고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횡령죄로 이미 고소했고 경찰에서 수사 중입니다.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제게도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믿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부모를 착취하고 죽음으로 몰아넣는 자식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제 아들을 자식 명단에서 지웠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법의 심판을 받게 했어요. 이것이 제가 42년간 일군 재산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제 말이 끝나자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기자들은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어요. 한 중년 여기자가 일어나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다른 기자들도 따라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드디어 끝났구나. 42년간의 굴레에서 벗어났구나. 기자회견이 끝나고 2시간쯤 지났을 때 강 회장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방금 경찰에서 연락 왔습니다. 박지수 씨가 강남역 근처 찜질방에서 체포됐답니다. 최민석 씨도 함께 있었고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그래, 알았어. 이제 법이 알아서 처리하겠지. 강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십니까? 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괜찮을 리가 있나? 하지만 이게 맞는 거야. 전화를 끊고 저는 호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를 내려다봤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거리는 행복한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은 여전히 겨울처럼 차갑고 쓸쓸했습니다. 이게 복수의 끝이구나. 하지만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그 일이 있고 나서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겨울에서 봄을 지나 싱그러운 초여름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오늘은 6월 넷째 주 금요일, 저는 제주도 서귀포에 있는 오션뷰 펜션 테라스에 앉아 있었습니다. 에메랄드빛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곳에서 저는 아침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일출을 보는 게 일상이 되었죠. 42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일만 하다가 이제야 이렇게 여유로운 시간을 갖게 된 겁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강 회장한테서 온 전화였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좋죠? 제주도는 어떻습니까? 강 회장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 바다 보면서 커피 마시니까 세상 부러울 게 없네. 강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 혹시 뉴스 보셨습니까? 박지수 씨 1심 선고 났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죠. 아니, 안 봤어. 어떻게 됐는데? 강 회장이 말했습니다. 횡령 및 절도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항소는 포기했다고 하더군요. 지금 여주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저는 창밖 바다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래, 자업자득이지. 강 회장이 덧붙였습니다. 최민석 씨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서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처가 쪽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요. 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이혼까지. 결국 돈이 없으니 부부도 끝이네. 예상했던 일이지만 들으니까 마음 한구석이 쓰라렸어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내린 결정은 옳았다고 지금도 믿으니까요. 강 회장이 다시 물었어요. 회장님, 손주는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지수 친정 부모가 키우고 있다고 들었어. 그게 아이한테는 더 나을 거야. 강 회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회장님께서 몰래 매달 500만 원씩 양육비를 보내신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물었죠. 어떻게 알았어? 그건 비밀인데. 강 회장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회계팀장이 제게 보고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비밀로 하겠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손주는 아무 죄가 없잖아. 그 아이만큼은 잘 자라야지. 통화를 끊고 저는 다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민석이 얼굴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가슴 아프지 않았어요. 시간이 아물게 해준 거겠죠. 오후 2시쯤 저는 제주 신라 호텔 스파에 예약을 해뒀습니다. 아로마 마사지를 받으며 하루를 보내는 게 요즘 제 취미거든요. 예전에는 이런 거 다 사치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제 자신한테 투자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마사지를 받으면서 떠올렸죠. 지난 3개월 동안 저는 프랑스 파리도 다녀왔고 이탈리아 로마도 다녀왔습니다.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5성급 호텔에 묵으며 제가 가고 싶었던 모든 곳을 다녔어요. 루브르 박물관에서 모나리자를 보고 베르사유 궁전을 거닐며 로마 콜로세움 앞에서 와인을 마셨죠. 혼자 다니는 여행이었지만 전혀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어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시간이었으니까요. 저녁 6시쯤 저는 제주 중문 해변가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해뒀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거든요. 제가 만난 사람이 있어요. 이름은 박영수, 68세입니다. 제주도에서 오랫동안 감귤 농장을 운영하시던 분인데 3년 전에 부인을 먼저 보내셨다고 하더군요. 우연히 한 달 전 서귀포 올레길을 걷다가 만났는데 말이 잘 통했어요. 영수 씨는 저처럼 평생 일만 하다가 이제야 쉬게 된 분이었죠. 우리는 일주일에 2~3번씩 만나 차도 마시고 산책도 하고 때로는 영화도 보러 갔습니다. 오늘은 영수 씨가 저한테 정식으로 저녁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레스토랑에 들어서니 영수 씨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명희 씨, 여기요. 저는 자리에 앉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영수 씨는 소탈한 분이었습니다. 제가 그랜드그룹 회장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전혀 어색해하거나 과하게 대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이 비슷한 친구처럼 편하게 대해주셨죠. 명희 씨, 오늘 뭐 드시고 싶어요? 제가 감귤 농장 팔아서 돈 좀 있거든요. 비싼 거 시켜도 돼요. 영수 씨가 장난스럽게 말했고 저는 웃음이 났어요. 감귤 농장 팔았으면 얼마나 받았을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영수 씨, 농장 얼마 받으셨어요? 영수 씨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50억 좀 넘게 받았어요. 땅값이 올라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영수 씨도 제법 부자시네요. 영수 씨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명희 씨한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하지만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돈이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수 씨는 평생 땀 흘려서 번 돈이니까 자랑스러워 하셔야 해요. 우리는 저녁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수 씨는 제 얘기를 잘 들어줬어요. 제가 아들한테 당한 일, 며느리한테 배신당한 일을 이미 다 알고 있었지만 한 번도 저를 불쌍하게 보거나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명희 씨는 옳은 일을 했어요.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라고 말해줬죠.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저녁을 다 먹고 우리는 해변을 걸었습니다. 석양이 바다에 지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영수 씨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명희 씨, 나랑 계속 이렇게 지낼 수 있을까요? 저는 영수 씨를 보며 웃었어요. 그럼요, 영수 씨. 우리 나이에 뭐 어때요? 편한 게 제일이죠. 영수 씨가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서울로 올라갔어요. 그랜드그룹 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죠. 비록 명예회장이지만 중요한 안건은 여전히 제가 결정했습니다. 오늘 안건은 그랜드 장학재단 설립이었어요. 제 재산 중 1,000억 원을 출연해서 가난한 학생들을 돕는 재단을 만들기로 했죠. 이사회가 끝나고 강 회장이 저를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십니다. 제가 10년 넘게 모셨는데 이렇게 밝은 표정은 처음 봅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나도 이제야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42년 동안 남 주려고 돈 벌었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 쓰니까 행복하더라고. 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럴 자격 있으십니다.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요. 저는 리무진을 타고 분당 서현동 빌라로 향했습니다. 그 낡은 빌라는 아직도 그대로 있었어요. 재개발이 시작되려면 아직 1년은 더 기다려야 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 빌라를 아직 처분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들러서 옛 생각을 하고 싶었거든요. 빌라 안에 들어가니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저는 거실을 둘러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 지수한테 김치버림 당하고 민석이한테 문 닫히고 참 많은 일이 있었구나. 하지만 이제는 그 기억들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서랍장을 열어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민석이 이름에 붉은 줄이 그어진 그 수첩이었죠. 저는 그 수첩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닫아버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고 싶지 않았어요. 다음 날 저는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부터 3주 동안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여행하기로 했거든요. 영수 씨도 함께 가기로 했어요. 우리는 퍼스트 클래스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영수 씨가 신기한 듯 좌석을 이리저리 만지작거리더니 말했어요. 명희 씨, 나 이런 거 처음이야. 평생 이코노미만 타다가 이렇게 좋은 데 앉으니까 꿈 같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영수 씨, 이제부터 우리 계속 이렇게 살아요. 돈은 쓰라고 있는 거잖아요. 영수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명희 씨 만나서 내 인생이 달라졌어. 고마워요. 저도 영수 씨 손을 꼭 쥐었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영수 씨 덕분에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점점 멀어지는 게 보였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는 교도소에 갇힌 지수가 있고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하는 민석이가 있겠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선택에 따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 그게 인생이니까요. 저는 눈을 감고 생각했어요. 68년을 살면서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시작하는구나. 돈도 명예도 가족도 다 소용없었어. 결국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였어. 영수 씨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영수 씨를 내려다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렇게 나이 들어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다니 인생 참 알 수 없는 거네요. 스페인에 도착하면 바르셀로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도 보고 세비야에서 플라멩코도 보고 포르투갈 리스본에서는 트램을 타고 골목골목을 누빌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영수 씨와 함께요. 그리고 여행이 끝나면 제주도로 돌아가서 바다 보며 커피 마시는 평범한 일상을 이어갈 겁니다. 가끔 손주한테 몰래 용돈도 보내고 장학재단 학생들 소식도 듣고 그렇게 조용히 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제가 바라던 행복입니다. 창밖으로 구름 위로 떠오르는 햇살이 눈부시게 빛났어요. 저는 눈을 감고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명희야. 내 인생은 이제 시작이라고.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요즘은 100세 시대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의학기술이 발전해서 지금은 100살까지, 어쩌면 120살까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나이가 70이라고 하면 30년을 더 살지, 50년을 더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나이 들었다고 해서 연애를 하면 안 되나요? 나이 들면 죽어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나이가 50이건 70이건 우리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이제는 여러분을 위해서 사셔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은 참지 마시고 아끼지 마시고 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과감하게 한번 해보세요. 그것이 진정으로 여러분이 누리셔야 할 아름답고 소중한 당당한 노후 생활인 것입니다. 저는 제주도에 가서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시고 비행기를 타고 지구 반대편으로 날아가 유럽을 여행을 하고 새로운 인연을 만나며 제 인생의 막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소중하고 아름다운 노후의 순간들을 여러분도 이제는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절대로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운과 건강의 기운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오늘도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